문다혜가 사실 문다혜가 아니 김정숙 일가지. 그러니까 문재인 일가와 그다음에 이재명 일가지. 이들은 완전히 자신과 함께하는 참모진들이 시니어와 집사들이야. 네, 맞습니다. 난 차라리 아까 이거야. 이재명은 자기 부인의 전부 다 시녀와 집사시켰고, 네. 또 이쪽 집안은 딸의 모든 것들을 다 청와대가 다 동원하게. 완전 네. 시녀야, 시녀. 예. 자, 보세요. 제가 이번에 보고 참 기가 막힌 집안이다고 생각하는 게, 문다혜가 뭐 독립된 생계를, 지금 갖고 있어서 공개 재산, 문재인 재산 공개할 때 빠졌잖아요, 지네들이. 예. 이거는 독립이다. 그런데 웬 독립이 말이지요. 이 문다혜가 하는 모든 숙박업을 전부 다 챙겨줘. 청와대 직원들이. 네. 예를 들어서 수금하는 거 챙겨주고, 그 다음에 그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 뛰는 거 있잖아요. 왜 등기부 띄는 거? 이건 또 행정관이 해.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도 돈 붙여주는 것도 누가 해? 양인했은가? 돈 붙여줘. 수익 오면 태국에 있는 또 붙여줘. 전부 다 청와대 직원들이 아주 숙박업을 대신 해줘요. 자, 근데 숙박업 등록을 했느냐? 예. 무등록이거든요. 예, 등록 안 했지. 자, 그런데 불구하고 예. 나중에 자금 출처를 물어볼 때 예. 이것도 뭐냐면 세탁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네. 뭐냐면 실제로 거기에다가 누가 숙박을 했을까? 네?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마치 누군가가 숙박하고 예약한 것처럼 해가지고 결제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수사하면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수사를 못 하니까 네.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지. 네. 실질적으로 뭐냐면 숙박업을 진짜 했나? 네. 예, 숙박업을 한 것처럼 가정에서 거기서 매출이 일어난 것처럼 해가지고 네. 문다혜한테 보내는 돈에 네. 이게 자금 출처를 네. 좀 더 이게 말하자면 세탁된 돈, 네. 세탁돈 돈을 그러니까 전부 다 비세탁 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쓸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세탁된 돈을 갖다가 써야 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돈 어디서 났어? 네. 할 수 있는 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근데 집을 살려도 출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출처를 만들 수 있는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네. 이런 걸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다혜가 운영하지 않았으니까 네. 청와대가 대신해 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로 지금 제 예상은 그래요. 유동규 본부장이 하신 그대로 영등포 경찰서가 나섰어요. 어떻게 나서? CCTV로 확보합니다. 왜 확보를 해? 투숙객이 실제로 얼마나 있었나? 예. 누가 들어갔나? 예. 투숙객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등포 경찰서가 오피스텔 CCTV를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다 이제 그 자료를 검색을 할 텐데 딱 하나만 밝혔어요. 중년의 여인이 드나들더라. 보니까 중년의 여인이 거의 가서 이불 드러나오고, 그러니까 왜 쇼바라고 그러네. 옛날에 여관 쇼바. 예. 그러니까 왜 돈도 받고 이렇게 허드렛일 하는 그 역할을 중년의 여인이 하고 있더라.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일보가 단독 기사인데 한국일보 기자들이 찾아갔나 봐요. 그 여자를. 그랬더니 네. 나는 문다혜의 지인이다. 웬 지인이 그렇게 많아? 예, 그러니까요. 지인이 대신 이불 빨래도 해주고, 예. 이불 빨래도 하고 돈도 대신 받고 청소도 하고. 나는 그런 지인 좀 많았으면 좋겠다. 제 지인들 좀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오겐키 데스까? 예, 정말. 우렁이가 많구나. 예, 오겐키 데스까? 정말. 예.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저는 그런 지인이 많지는 않고 가끔가다 회사에서 보내주는 네. 깜빵 동기는 있습니다. 깜빡 동기가 계시는군요. 예. 그런데 내가 이거 다른 얘기인데 일요 시상가 하는 그런 주간지에서 뭘 봤냐면 지금은 이제 김성태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일요시사에서 김성태 회장한테 깡패 있잖아요. 네. 다른 조폭들이 괜히 계속 찝쩍거리고 시비를 건대는 거야.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안에서 나 좀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게 또 이재명이가 뭔가 획책을 했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원래 김성태도 목포 나이트판가? 네. 사실 출신이잖아요. 네. 전주 나이트클럽. 전주 나이트클럽파. 네. 그러니까 보통 뭔가 이게 찐따를 붙을 때 네.
두목이 나서지 않고 왜 저기 한 넘버 한 4, 5 뭐 이런 넘버 4, 5도 아니고 양아치? 그러니까 양아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행동대들. 행동대들. 이제 그런 애들인데 이제 깜빵 안에 있는 거는 대부분 다 행동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겁이 없어요. 예. 오늘도 듣는 유동규의 슬기로운 깜빵 생활입니다. 예. 계속해 주세요. 이제 그런 애들이 뭐냐면 이제 또 이제 야진 오타가 어디 많이 가냐면 이제 징벌방 많이 가요. 아. 징벌방 가가지고도 이제 바깥에서 이제 밤 되면은 늑대 울음소리 들려요. 감방에. 왜 그 징벌방에 있는 애들? 아니 9시 넘으면은 한 20분 정도는 저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사람이죠. 비명 지르는 애도 있고. 괴로우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아니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다음에 창문 까야 되고 욕하는 애들도 있고. 예. 막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누가 욕을 하잖아. 예. 그러면 이쪽 방에서도 네. 아가 누가 거기서 욕했냐? 거기 10번 방 맞냐? 뭐 이래. 그러면 거기 이쪽에서도 또래가 맞다 이 새끼야 막 이렇게 욕을 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네가 오든가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갈란 게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뭐 이러면서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교도관한테 저 좀 잠깐만 왜요? 손 좀 봐달라. 아니 제가 잠깐 가서 저쪽 쪽에 좀 조용히 좀 시키고 오겠습니다. 제가 저쪽 애들 영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한번 조용히 시키고 오겠습니다. 부탁을 해. 그럼 교도관이 들어줘요. 싸우잖아 그럼. 아니 그 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 말씀은 선생님이 여기 만약에 이제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가가지고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싶다 이 뜻이신 거죠? 징벌방에 가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가서 약간의 폭력을 행사하시겠다 이 뜻이십니까? 이 뜻이죠? 예.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지금 저 못 참겠어요 뭐 이러면은 주무세요. 그러고 이제 오는 거. 난 또 들어준다는 게 뭔 그러니까 소리가 일단은 이야기 들어줘. 근데 이야기는 들어준다. 교도관이 아주 이렇게 차분한 목소리로. 그렇군요. 너 같은 놈 한둘이 아니다. 맨날 저녁마다 보니까. 그러니까 늑대 울음소리. 예, 그게 이제 울려 퍼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김성태 회장한테도 분명히 누군가가 원래 교도소 안에서는요. 그거를 뭐라면 범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개털, 범털. 아니, 범털. 그러니까 개털과 범털. 개털은 그냥 일반, 범털이 좀. 그런 범털은 안 건드립니다. 그런데 범털 중에서도 게다가 이제 완전히 족보 범털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안 건드려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분명히 다른 뭐가 탔다. 는 거죠. 음모가 있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사가 참 나 눈길을 끌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더 들여다보면 사실 이 기사는 조금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이 택시 기사, 그러니까 문다혜가 지금 그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를 봤던 택시 기사 분이 지금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합의를 봤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분이 2번인가를 한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들어가서 얼마나 그 아픈 거냐 하고 이제 그 기록을 보려고 했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위험 운전 치상죄를 포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냥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으로만 기소를 할 것 같다라고 나옵니다. 뭐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큰 사건이니까. 근데 어쩌겠습니까? 전 관례상으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거를 억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안타까워 하시더라도 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다혜가 안심할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무서운 데가 국세청이잖아요. 국정감사에서 어쨌든 국세청장한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탈세 의혹이 있는데 어떡할 거냐 했더니 국세청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가 잘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국세청장 입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되게 무서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숙박업을 하면은요. 일단은 뭐냐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일단은 사업자를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자 등록증. 예,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다음에 이제 세금 포탈 한 게 있는지 없는지, 네. 수익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된다며. 예. 예, 그러니까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된다는 게 맨날 좌파들이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들만 빼고라는 것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김정은만 빼고 예. 북한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하다.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만 빼고 김정은만 빼고. 네. 예, 김정은 일가만 빼고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문재인만 빼고 혹은 이재명만 빼고 네. 모두가 다 지켜야 되는 룰이 공정한 룰인가 네.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숙박업은 제가 볼 때는 자금 세탁 관련된 내용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 예. 저는 의심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에 누가 가갖고 숙박하면서 돈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요즘에 호텔, 모텔 천진데 네. 그리고 누가 그 오피스텔 가갖고 비싼 돈 주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에어비앤비는 주로 사실 자기 집이죠. 거주하는 집을. 네. 왜냐하면 여행을 하는데 사실 호텔이나 모텔이나 이런 데서만 자면 사실 거주하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냥 네.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인데 이런 집, 실제로 어떤 집을 빌려주면 네. 거기에 현지인, 로컬 현지인처럼 생활할 수 있다. 이런 게 사실 에어비앤비의 또 매력인데 오피스텔에 자려면 누가 미쳤다고 그 돈을 주고 그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그 똘따가리들 머리에는 네. 이게 뭐냐면 우리 집 비니까 요걸 갖다 누구한테 렌탈하면 예. 비는 기간 동안 예. 이걸 렌탈을 좀 해주면 네. 이거 돈 벌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겠지. 그렇죠. 이제 그것이 이제 뭐냐면 실행으로 옮겨졌겠지. 네네. 이제 그래가지고 그 돈 많이 벌면 소고기 사 먹겠지. 네.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이 뭐 돌대가리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냐면 이제 비공식 돈이 많았을 거예요. 예, 예. 네. 맞아요. 띠지, 예? 예. 없는 그 현금들. 음. 그 현금들이 이제 많은데, 음흠. 그거를 공식적으로 주는 방법을 아마 그거를 택하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의심이 좀 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 이슈가 계속되네요. 북한 이슈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최재형 그래서 저는 최재형 목사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목사 아닙니다. 아니, 그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네. 단지 일시적으로, 유동적으로, 제한할 뿐이지, 북한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써져 있더라. 아니, 세상에 헌법에 써져 있으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겁니까? 쓰기만 하면? 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이 진짜 목사 맞아 했는데, 내쫓겼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지들이 옛날에 군사정권에 파쇼타도는 왜 했어요? 그때 헌법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이게 헌법에 네. 있는데, 네네. 왜 그때 데모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헌법에 써져 있으니까 헌법에 써져 우리는 있는데, 공화국 맞네. 잠깐 자유민주주의. 일시적으로 네. 통제할 뿐이었지. 그렇죠. 예,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빨갱이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은 논리가 바로 최재형 입에서 나온 논리처럼. 그러니까 지들이 해당이 하면 되는 거지. 로맨스고 예. 남들이 하면 불륜이야.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 최재형이가 글쎄 세상에 서울에 한복판에 있는 식당에 예. 가갖고 예. 글을 써줬대요. 예. 식당에 사인 같은 거 하잖아. 예. 근데 글을 써줬대요. 예. 뭐라고 써줬냐면 자주의 이슬과 주권의 샘물과 주체의 우물물이 아니면 영원히 마시지 않으리. 이렇게 썼답니다. 그냥 물 처먹지 마. 오늘부터 물 처먹기만 하면은 그냥 아주 그냥 젓가락으로 그냥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콧구멍을 그냥 이게 그야말로 긁어줄게. 주체 사상의 핵심이거든요. 예. 자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권을 갖고 주권을 가진 나라가 주체를 이룩하리라. 예. 이게 김일성의 사실 주체 사상의. 아니 근데 김일성이가 주체 사상을 모르더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김영환이 주체 사상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주체 사상을 갖다가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강철 서신의 그 김영환 아닙니까? 네네. 그 김영환이 이제 북한에 간 거예요. 네네네. 잠수정 타고 갔죠. 예, 잠수정 타고 북한에 갔는데 거기 같이 간 인물이 하나 더 있는데 둘이 갔어요. 네네. 이제 둘이 갔는데 김일성을 2번 만났대요 거기서. 네네. 그런데 2번 만났는데 주체 사상을 같이 이제 거기서 다 무슨 양반들 시조 옳듯이 아니면은 이제 거기 선문답 하듯이 네네. 이렇게 딱 이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북한을 가면서 첫인상부터가 뭐냐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북한은 굉장히 자기들보다는 우리나라만큼은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폐공장 같은 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게 아파트라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이제 이게 북한에 대한 게 환상이 좀 깨지고 이제 북한에 이제 김일성을 이제 만났는데 좀 자기는 북한에 김일성하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예. 김일성이 말하는 거 보니까 주체 사상을 모르겠는 거예요. 알 리가 있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선전선동으로 쓰인 건데 김일성이가 외울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착각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최재형이라는 자는 서울 한복판에서 주체사상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찬양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목사 노회라고 하지요. 노회 그러니까 남가주에 있는 무슨 장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친북 활동, 너무 친북 활동을 해갖고 아예 제명했다. 이 최재형이가 국정감사가 나와갖고 이 의원들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디 소속이냐 너? 그랬더니 나 뭐 장로 쪽 뭐 어디에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내가 말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왜냐하면 잘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예. 교회가 있어야 아니 그 원래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목자. 네네. 목사. 양치기. 양치 있는 목사.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말하면 양을 치는 목자가 되리라. 네네. 너희는 양치기. 예, 양치기가 이제 목자인데 네.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자가 선비 사자잖아요. 네네. 예, 선비로 바꿔갖고 이제 목사 아니에요. 네네. 근데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네. 예. 아유, 이제 저 종교까지도 해박하시다. 예. 목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목자, 예. 그다음에 전도자, 예. 뭐 이런 말은 있어도 네. 전도하는 자, 예. 뭐 이런 말이 있어도 목사라는 단어는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 뭐는 있냐면 집사는 있어요. 스데반 집사 같은. 음흠. 예. 그런데 이게 그 목사, 네. 목사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양을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 치는 무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양도 없는데 무슨 목자야. 그렇지. 교회가 있어야지. 네. 자기 교회가 없는데 무슨 목사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어디 교회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목사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없어. 그럼 교회도 안 나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교회도 안 나가는데 목사야. 음흠. 옛날에 그냥 했어. 그러면 지금 교회 안 나가? 네.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지. 왜 목사예요, 그게? 그렇죠. 중인데 산에서 내려왔어. 그러면 중입니까? 예? 예. 가급적 스님. 아니 스님입니까? 네. 아니 산에 있을 때 스님이지. 그렇죠. 내려왔어. 머리도 이미 길렀어. 그런데 스님이냐고요. 그렇죠. 머리 기름은 아니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바이라고 그러죠. 직업은 필요하고 예. 당신 뭐야? 그러면 목사야. 이제 이거 써먹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무슨 목사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사기꾼 저기 그 북한 가라 그냥 예. 되게 이거 거기 나는 저는 미국에서 있잖아요. 네네. 영주권 박탈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거를 미국에다가 네네. 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네. 미국은 왜 그렇게 종북주의자들이 그렇게 판을 친대요? 그러니까 미국에 꼭 가 있잖아. 왜 그러냐면 거기서 활동하기가 쉽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나라도 저기 뭐 보세요. 네. 임종석이도 네. 반미 그렇게 외치는데 네. 자식들은 미국으로 다 유학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반미 하는 애들이 미국으로 제일 많이 가. 아까 윤미향과 그 남편도 가장 센 그 반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부부가. 근데 예. 그 딸은 미국의 가장 유명한 무슨, 그 음악학교의 피아니스트야.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예요. 야, 내 딸은 저기 하버드 나왔어. 뭐 이런 거 자랑한다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종북 좌파들. 네. 그 다음에 이재명 보세요. 반일 운동 하면서, 네. 노저팬 막 이러는데 그때 네. 뭐냐면 9월에 샴푸로 머리 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만 선동 좀 당하고 그만 좀 속읍시다. 예. 속는 거 지겹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최재형이 사실 자기 교회에서 제명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지금 민주당이 이때 아닌 전쟁놀이 무슨 운운하면서
굉장히 또 쇼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지금 가장 큰 우리의 지금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됐죠. 바로 북한이 지금 일종의 총알바지로, 고기 분쇄기로, 좀 심한 표현으로는 지금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의 그 북부전, 우크라이나로 치면 북부전선, 러시아로 치면은 이제 동남부 남부전선인데, 여기에 지금 그 이제 쿠르스크, 이 지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선전을 하니까 러시아가 지금 여기다가 북한 소년병을 지금 아마 많이 보낼 것 같아요. 비숙련 소년병들이 이른바 총알바지로 가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세상의 침략 전쟁을 말입니다. 이 악의 전쟁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금 김정은과 푸틴이 아주 그냥 그야말로 더러운 지금 미략을 맺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온 국제사회가 입을 모아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이것을 지금 말만 안 했지 모스크바와 평양을 편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뭐라고 하면요. 정부가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슬쩍 인력을 보낼 생각인 것 같은데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계기로, 그것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죠. 그리고 이 정부가 한반도에 정쟁을 회책하려는 의심이 생기고 있는, 전쟁 회책하려는 의심이 생겨나고 있다. 윤 정부가 한마디로 지금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핑계로 한반도의 전쟁을 회책하려는 그런 의심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전혀 근거 없는 억측이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또 그다음 우리가 지금 북한의 파병에 따라서 우리도 그럼 러시아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의가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결정한 게 없습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우리 입장을 정한다는 거고, 지금 내심으로는 현재로서는 무기를 지금 그렇게 지원할 생각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먼저 남의 나라 전쟁에 공격 무기를 제공하면 전쟁에 끼어드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아니 있지도 않은데 뭐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정부를 공격할 게 없으면 정부가 하고 있지도 않은데 막 그냥 먼저 이거 하는 거 아니냐면서 그렇게 떠들고, 그다음에 전쟁을 획책한다.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다가, 그리고 전쟁을 획책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푸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쟁에 지금 그 불의한 전쟁에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자기 나라 국민, 젊은 청년들을 총알바지로 내모는 김정은이가 전쟁광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광들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도 비난도 못하면서 지금 우리 아무 전쟁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생정부, 우리 생정부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자, 또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게 이거예요. 지금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북한군 전쟁포로를 신문하기 위한 신문조를 현재 파견하겠다고 한다. 제정신인가? 이게 전쟁놀이인가? 고문기술을 전 세계에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라고 했는데요. 이거야말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우선 이 글로벌 우리 국제 문제에 이렇게 무지하고, 둘째 말도 안 되는 모함을 가지고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침해하는 그러한 지금 사고를 하고 있는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대권 꿈을 꾸고 있는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 외교 안보 글로벌 정책이 어떻게 수렁에 빠질까?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기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금 제공할 생각이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겠다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지금 보내려고 해요. 이 북한군 전쟁포로 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기 위한 시찰단을 보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당연히 하는 겁니다. 왜 당연히 하느냐? 이거는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실제로 파병을 하지 않은 서방 국가들, 미국이라든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에 지금 시찰단 다 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지금 현재 전쟁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대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전쟁의 불똥이 우리나라까지, 자기 나라까지 번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군의 상태가 어떻고 우크라이나군은 어느 정도로 잘 싸우고 있는가, 이걸 당연히 알아야지. 그게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인접 국가의 안보, 자기네 나라 안보를 지금 대비하는데 당연히 중요한 자료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크라이나에다가 어떤 병력, 사람은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돈으로 무기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데 정보를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미국이라든가 이런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데는 위성 기술이라든가 정보 수집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집한 정보를 우크라이나군에 줘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그래서 어디에 러시아군이 숨어있다, 거기다가 드론을 해서 꽝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을 또 우크라이나군을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이거야말로 파병은 하지 않으면서도 우크라이나를 침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정말 실질적인 좋은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시
지금 북한이 파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시찰단을 안 보냈는데 북한이 파병했기 때문에 보내야 되는 겁니다. 왜 북한이 파병했기 때문에 보내냐? 자, 북한군이 러시아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포로가 되면 누가 신문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우크라이나군이 잡았을 테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신문을 할 텐데요. 우크라이나 군 중에 한국어 제대로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있더라도 거기 지금 우크라이나에 말입니다. 한국어 전공하는 대학이 4군데 있대요.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대학에서 남의 나라 말 전공해봤자 생생하게 그 나라 말 구사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 나라에서 아마 지금 배우는 한국어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어일 겁니다. 북한 말이 생소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 말을 그냥 척 들으면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북한군을 신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북한군의 정확한 의사소통이 북한 포로의 정확한 의사소통이 우크라이나에 전달이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지금 북한군의 현황과 실태를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또 두 번째는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바로 심리전을 전개할 수가 있어요. 그 북한군 포로가 잡히면 그 북한군 포로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언행들을 통해서 은연중에 북한에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잘 사는 실정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이 북한군의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진짜 남의 나라 전쟁이 이거죠. 지금 민주당이 남의 나라 전쟁 운운하는데 남의 나라 전쟁은 정말 북한 입장에서 남의 나라 전쟁이에요. 이렇게 침략 전쟁을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자기네 나라 병력을 지금 동원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 1,200명씩 죽는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하루에 1,000명씩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푸틴이가 말이죠. 자기네 나라 지금 국민들 어쨌든 죽으니까 부담이 되니까 지금 드디어 김정은 꼬셔가지고 돈 주고 무기 줄 테니까 너네 나라 애들 내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라는 놈, 이건 사람, 얘는 놈이라고 해도 지금 할 말이 없는 놈인데 이자는 지금 그래서 그 돈 몇 푼 받고 군사기술 좀 전수받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랑 뭐 혈맹이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좀 장사 좀 해보려고 지금 멀쩡한 지금 자기 나라 국민, 아들 같은 청년들, 조카 같은 청년들을 지금 총알바지로 내모는 겁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아까 말한 우리가 군사적으로 또 두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시찰단을 보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이런 순간 이종근 평론가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숨을 헐떡이고 나오셨네요. 아니, 제가 네. 없으니까 네. 강찬호 의원께서 진짜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나 이거 들으면서 왔는데, 네. 내가 없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다. 아, 진짜입니까? 이거 청개누설인데 이거? 그러게요. 자, 오랜만에 네. 또 뵀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틀간 그 네.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 네. 민주당 이재명과 그의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경악을 금치 진짜 못했어요. 이런 정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야당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네. 김대중, 노무현 우리가 비판할 부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안보 위기 때 이 사람들이 야당 대표나 또는 야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면 이런 안보의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서 이렇게까지 그것을 자신의 정쟁으로 삼는 발언을 일삼는 사람은 이재명이 진짜 죄악. 그리고 이 사람은요. 예. 내가 볼 때는 국제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 그 생각이 없는데 지금 볼 때는 자기 지지층이라든가 자기가 이제 연계되어 있는 정치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북한과 가깝거나 무조건 미국을 그냥 미국이랑 무조건 싫어하는 그렇죠. 그런 세력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세력하고 내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네네. 그런 정치적 계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막 던져요. 제가 볼 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째, 어떻게 이게 전쟁 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그렇죠. 이거는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뭔가 좀 반대를 해도 개념이 있고 좀 철학이 있으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오케이. 있고 그다음에 뭔지 모르는데 일단 정치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반대해야 돼 하니까 네네. 그냥 막 주는 거 그냥 막 받아가지고 네. 막 던지는 과가 있어요. 네네. 전형적으로 그런 과입니다. 막 던지는 거. 이거를 전쟁놀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부터가 웃기는 일인데 웃기는 아까도 일이죠. 얘기했지만 시찰단이 전쟁놀이가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이런 만약에 시찰단 보내는 게 전쟁놀이라고 그러면 네.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지금 문명 국가들이 다 전쟁놀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다 시찰단, 고문단 다 보내가지고 그렇죠. 지금 다 돕고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그거 안 하고 있다가 네네. 지금 북한군이 들어오니까 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와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북한군 포로도 신문하고 북한군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걸 볼 때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 군 전문가들이 보면 파악이 쉽다 이런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국익과 안보에 땡큐죠. 그렇죠. 지금 북한은 1950년 한국전쟁이라기보다는 한마디로 남한 침략. 예. 이 남한 침략을 해서 3년간 전쟁한 이후에는 예. 단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일이 없는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우리나라가 월남전 음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라크전이라든가 해가지고 훨씬 더 전쟁 경험이 더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북한
북한군이 최초로 실전 전쟁 경험을 그 실전 전쟁에 배치되기 때문에 네. 북한이 정말 전쟁에서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나를 네네. 우리 군이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시찰단이 가가지고 지금 북한군 전투 현황을 네.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군의 협조하에 네.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포로가 잡히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 군 전문가가 네네.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딱 억류하고 있는 그 포로 그 억류하고 있는 깜빵에 가가지고 음흠. 우크라이나 군하고 함께 북한 포로를 신문하는 거죠. 네네. 그 신문은 당연히 우리 군이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군이 하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북한군에 대해서 이거저거 딱 물어보면서도 머리가 팍팍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딱딱 우리가 뭐 좀 잘 아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엄청나게 좋은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민주당이 지금 가장 초점을 잘못 맞춘 게 네. 우리 군이 가서 우크라이나와 협조해서 북한군을 살상하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꾸로 됩니다. 우리가 가서 북한군을 살리는 쪽으로 갑니다. 맞죠. 왜냐하면 북한군들 보세요. 물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대개의 지금 그 북한군들은 실전 경험이 없어요. 없죠. 실전 경험이 없고 대부분이 아니라 전원이 없습니다. 전원이 없어요. 네. 전원이 없고, 많은, 그런 군인들이 좀 10대에서 20대, 우리는 10대 군인 못 가지만 북한은 10대부터, 인민군이 됩니다. 10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전 경험이 없는 10대에 20대 초반에 10대의 그런 앳된 병사들이, 자,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갑니다. 전혀 자신들의 어떤 익숙하지 않은 지형으로 가고 전혀 자신들이 먹지 않았던 거를 새끼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심리전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들이 사실은 개죽음이잖아요. 그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가치의 연대라는 게 있습니까? 침략군이에요, 러시아는. 그럼요.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이 지금 어떤 가치 동맹이 있습니까? 네. 뭐 러시아가 공산주의의 어떤 깃발을 든 레닌 시절의 어떤 그런 공산주의의 교주국도 아니고 네. 그런 공산주의라는 어떤 가치. 예를 들어서 14개 국가의 혈맹들이 그러니까 그 14개 국가의 그 이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로 다 달려왔습니다. 네. 그때 가치 연대였잖아요. 어떤 가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그런데 아무런 가치도 없는 곳에서 더군다나 270여만 원을 월급을 받는데 그게 전부 다 김정은에게 통치 자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요. 그러면 용병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못 받고 개죽음을 당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기회. 네. 그것을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살리러 가는 것이지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니다. 네. 라는 겁니다. 가가지고요. 우리도 거기서 심리전을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심리전 전개하면은 우크라이나군이 하는 거하고 저희하고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북한군이 어떻게 배가 고프고 어떻게 아프고 뭐가 힘들고 우리가 더 잘 알죠. 우리 군이 그렇죠.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서 심리전을 우리 군과 이 시찰단이 네. 그 심리전 정보를 제공하고 네. 이제 실제 육성 같은 걸로 심리전을 전개해 가지고 네네. 그 북한군들이 네. 그 젊은 우리 그 친구들이 정말 자유세계로 그 탈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또 러시아 쪽의 침략 전쟁이 네네. 러시아의 패배로 끝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또 우리 국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아까 말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네. 우리가 시찰단을 보내는 게 이제 이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군사적인 것인데 네. 군사적인 것은 그야말로 지금 북한군의 실태를 가장 생생히 그렇죠.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북한군의 전쟁 능력 이런 거 이제 당연히 이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됩니다. 군사적인 거고요. 그렇죠. 정치적인 것은 무엇이냐? 네네. 지금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느 정도까지 협조하느냐가 네. 사실 글로벌 무대에서 굉장히 주목거리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 살상무기 안 된다. 네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불만이 좀 있었고 네. 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말은 안 하지만 네네. 결국은 이제 한국이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건데 예. 이렇게 우리의 전문 아까 말한 그런 심리전 또는 예. 그 정보 수집 인력이 가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포로를 신문해 가지고 예, 예. 북한군의 어떤 고급 정보를 빼낼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심리전을 전개해서 북한군이 탈영을 유도해 가지고 예. 러시아군의 전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북한군 지금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예. 정보를 공유하면서 통신을 한단 말이에요. 예, 예. 우리 감청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이 가가지고 북한군 또는 북한군과 러시아군 사이에 음흠. 정보 통신, 음흠. 도청과 감청
요가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고급 정보를 우크라이나군에게 줘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잘 쌀 수 있도록 그래서 한마디로 간단한 겁니다. 북한군이나 러시아군이 어디 숨어 있다. 네. 거기 그렇게 되면 요즘에 드론으로 날려요. 그러면 드론을 날리면 그냥 그 드론이 가가지고 네. 몸을 피하기도 전에 그냥 폭파가 되는 건데 네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러시아군이 하루에 1,000명 이상 지금 죽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지금 한마디로 김정은을 꼬여가지고 지금 총알바지 잔뜩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부도덕하고 이 정말 인간 백정 같은 푸틴과 김정은이 예. 정말 그 침략, 자신들의 국가적 이익도 아니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 무고한 나라인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더니 예. 이제 북한까지 끌어들여갖고 우리 한반도까지 네. 전쟁으로 다 연루시키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로부터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지키고 네. 가급적 연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동원하는 것이 바로 시찰단인데 그렇죠. 이걸 가지고 세상에 전쟁놀이라고요? 예. 이걸 막는 것이야말로 정말 전쟁놀이가 되고요. 그렇죠. 둘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또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우리 국정원이 신문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또 쌍팔년도 지금 레파토리 들고 나왔어요. 네네. 뭐냐면은 고문 기술. 기술. 기술을 전 세계에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근데 솔직히 이재명 대표한테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옛날에 학생운동 제대로 해봤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 그 중앙대 들어가서 아마 네. 그 학교가 제공하는 고시실에서 네네. 아마 물론 성적이 좋게 들어갔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아마 고시 공부 학생실에 열심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전대협의 족보가 없으신데 네. 이런 분이 왜 지금 와가지고는 지금 사라진 지가 언제인지 그리고 지금 그런 논리라면 국정원이 그 사이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도 국정원이 있었는데 그때 그럼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정부가 국정원에서 고문했다는 기술. 얘기입니까? 예. 고문이 그렇죠. 사라진 지는 언제 오래됐는데 제가 보니까 네네. 옛날 본인이 그 참여 안 한 그 컴플렉스 때문에 컴플렉스. 이러는 것 같은데 노동운동 족보도 이거 없죠. 그야말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럼 전 세계에다가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고문을 하는 기관이다. 네. 지금 이런 얘기를 전 세계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당 그렇죠. 대표 숙권을 하겠다는 이 그렇죠. 대표가. 그렇죠.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시대착오적이고 사실 본인이 전혀 사실 이 부분에 발도 담가보지 않은 분야를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옆에서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고 부도덕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침략 전쟁을 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편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이것도 지적하고 싶어요. 네. 지금 우리가 신문조나 시찰단 보내는 거에 대해서 네네. 정작 가장 반대하고 반발해야 될 나라는 러시아잖아요. 그렇죠. 러시아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러시아는 하고 있어요. 예. 무기를 우리가 제공하면은 그거는 이제 반발을 많이 해요. 네네. 근데 이런 시찰단이나 이런 신문조 보낸다는 거에 대해서는 네. 지금 러시아는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무기가 이제 관심사기 때문에 네네. 이런 거에 그리고 국제 관리상 당연히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러시아도 알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비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러시아도 비난 안 하는 거를 네네. 지금 언필칭 제1야당이고 수권정당이고 우리나라의 국익과 안보에는 다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입으로는 떠들어온 이 정당에서 지금 러시아 대변인, 북한 대변인 하고 있는 겁니까? 러시아하고 북한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 이거죠 말이죠. 러시아하고 북한한테 돈이라도 받고 하세요. 네. 자, 두 가지죠.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왜들 이렇게 할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종북 본색이 드러난 거고요. 더민주혁신회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완전 한 청년, 정말 사람을 죽인 젊은 청년을 죽인 바로 그 한 청년들이 많이 소속돼 있는 더민주혁신회의의 종북 본색 그대로 드러난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 탄핵. 묻지마 탄핵. 탄핵의 가장 큰 요건이 왔다. 이걸 정말 덥석 잡겠다. 내란, 외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만약 내란이나 외환의 어떤 치면. 주역이다. 네. 이게 바로 외환이다. 그 외환의 어떤 그 기재 요건이다. 해갖고 그걸로 탄핵, 묻지마 탄핵을 해서 지금 이재명을 구하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인데 이 사람들은 3단계예요. 북한과 관련되거나 뭐 이런 데서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부정합니다. 더민주혁신회의가 부정해버렸잖아요. 증거가 없다. 지금까지 진짜 북한이 파병했다는 증거 대봐라. 확실한 증거가 없다. 일단 현실 부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 드러나면 덮어 씌우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게 윤석열 정부의 음모다. 계엄을 하기 위해서 예비 음모, 즉 우크라이나 전을 갖고 와서 한반도로 갖고 위기 상황을 만들어서 계엄을 하기 위한 김미석이 얘기했죠. 네.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프레이밍, 즉 이슈 돌리기입니다. 이재명이 위해서 뭐까지 나왔습니까? 닭의 피, 주술,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시찰단 보내는 거랑 닭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랑 주술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개딸들과 지지자들은 딴 거 없어요. 또 주술을 외쳤다. 또 주술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등가시켜갖고 사람 혹세무민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 민주당이 또 하나 문제는요. 네. 민주당 스스로도 지금 말한 대로 분열이 돼 있어요. 네. 지금 민주당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재명 대표라든가 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어쨌든 지금 최소한의 낯짝이 있어서 그런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일단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를 하는데 네. 지금 문제는 친 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이 사람들은 지금 북한군 파병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이 된다. 네, 네. 그럼 이게 뭡니까? 지금 당 지도부는 파병을 규탄하는데 그 밑에 이 당 대표의 홍위병들. 최고 홍위병이라는 이 조직은 네. 북한이 파병을 했는지 알 수 없다. 네. 그리고 지금 파병했다고 자꾸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가 네. 이것은 김건희 여사라든가 이런 불리한 걸 덮으려고 네. 지금 부품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네, 네. 세상에 지금 누가 봐도 지금 파병은 확실한데 그것은 왜냐하면 미국도 인정을 하고 네. 지금 북한도 지금 사실상 파병을 했다면 우리가 북한 국제 규범을 어긴 것은 아니다. 이거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서 네. 지금 북한군 여러 가지 보이는 동영상, 말투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도 세상에 지금 이날까지도 네. 지금 지금 이게 파병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이 된다. 그리고 윤석열의 북풍이다. 야,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만약에 지금 파병이 확인되면 우리 김정은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덮기 위해서 정말 자기네 나라 젊은이들을 피 같은 젊은이들을 지금 우크라이나 파병을 했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그렇게 평소 좋아하던 북한을 네. 오히려 굉장히 궁지에 모는 네. 알고 보니 김정은은 윤석열 대통령의 스파이? 네. 좀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아니 가능한데 이전에도 늘 그랬어요. 자, 북풍 얘기를 해보죠. 네. 북풍의 핵심이 뭡니까? 일부러 북한에서 그 대선이나 총선에서 앞두고 어떤 그런 국지적인 도발 같은 거를 하는 것처럼 해서 네. 보수당에 돈을 받고 네. 보수당 편을 들어줬다가 북풍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또 평화회담을 해요. 네. 앞뒤가 맞습니까? 돈을 받고 보수당이 정권을 잡게 하기 위해서 도와준 부역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역자들에게 평화회담을 하면 네. 나라가 한반도가 굉장히 평화롭다. 근데 자기네들도 돈 줬어. 평화회담 할 때마다 이게 메뉴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네. 헬리콥터 타고 오면 얼마? 미국으로 가면 얼마? 이재명 본인이 지금 800만 불 지금 준 혐의로 예. 지금 그 이화영이 벌써 거기에 대해서 지금 9년 6개월을 받았고 그렇죠. 지금 본인도 지금 기소되는 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마당에 지금 지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렇죠. 언제부터 당신은 그렇게 대북 송금 노름을 하고 있는지 네. 전쟁 놀이 이전에 송금 놀이부터 해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제가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이 정말 이렇게 대북관이라든가 어떤 국제 정세에 대한 이러한 하여간 좀 상식과 어긋나는 네. 이러한 지금 발언을 계속 하신다면은 정말 수권 능력이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지금 남의 나라 전쟁이라고 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남의 나라 전쟁이 절대 아닙니다. 왜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닌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북한이 러시아가 간절히 원해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북한 인민군을 파병을 하면 네. 북한이 공짜로 합니까? 아니죠. 당연히 러시아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데 그렇죠. 러시아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건 대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군사기술. 이 군사기술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네. 지금 드디어 북한이 오매불망 원하는 핵탄두 네. 이 미사일의 대기권 진입과 다시 재진입. 네. 요것을 러시아가 갖고 있는 기술을 네.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북한이 서울, 도쿄는 물론이고 샌프란시스코도 타격할 수 있는 네. 지금 이런 대륙간 탄도탄을 네. 가질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이런 군사 기술을 네. 전수받는 게 한 번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 소련제 무기, 러시아제 무기 이거 당연하고요. 네. 세 번째는 당연히 돈이죠. 네. 돈 이번에 아까 좀 7천 몇백억 원 벌써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돈 받습니다. 네. 자, 이런 물질적 군사적 지원과 함께 네. 정말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네. 러시아와 북한이 이제 단순한 서류상의 동맹이 아니고요. 네. 혈맹이 되는 겁니다. 혈맹이 되죠.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 갔기 때문에 네. 조만간 이제 사망자가 나오는 순간 네. 북한은 러시아를 위해 피를 흘렸고 네. 피를 흘렸기 때문에 러시아는 혈맹이 되면서 네. 네. 그런 러시아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러시아는 자동으로. 북한을 위해서 자동으로 군사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북중 군사 동맹만 있었고 네. 러시아는
동맹이 없었어요. 네. 북한하고. 네. 그냥 정치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이였지. 네. 러시아는 오히려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네. 옐친 대통령 때까지는 북한하고 아주 소원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푸틴이 집권한 이후에도 네. 북한과 러시아가 과거처럼 소련 때처럼 음흠. 북소 관계처럼 그렇게 관계가 아주 확장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네. 어떻게 보면 소련 때 네. 북한이 소련의 위성국 비슷했는데 네. 위성국을 넘어서 동맹이 되었기 때문에 네, 네. 그것도 혈맹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엄청난 우리나라의 안보 위협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상적국이 네. 1차 1번 북한, 네. 2번 중국이었는데 네. 이제는 가상적국이 1번 북한, 2번 러시아, 네. 3번 중국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지금 러시아는 사실상 적국이 돼버렸어요. 네. 지금 서울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도 네. 이제 지금 예전과 같은 그러한 관계로 우리 외교부가 대하기 어렵습니다. 네. 지금 어느 때건 북한하고 우리가 뭐 교전이 벌어지면 러시아가 자동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렇죠. 런 나라 지금 대사관이 네. 지금 대사관입니까? 이게 적국의 어떤 연락사무소가 와 있는 거지. 네. 지금 이런 정도에 이게 무지무지하게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한 안보 위협이고 동북아 지금 정치판 그리고 이제 일본은 가만히 있나요? 일본도 지금 이제 북한이 가상적국인데 네. 일본의 1차 가상적국이 북한입니다. 네. 일본은 기따라고 하죠. 기따가 그다음 2번이 중국. 중국과 북한이 일본도 가장 큰 적국인데 네. 그 적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네. 일본도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엄청나게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지금 이 민주당이 싫어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차피 러시아가 공동의 적이 되는데 한국과 일본이 음흠. 그거는 뭐냐? 민주당이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한미일 군사협력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북한이 그 빌미를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숙고와 성찰 그리고 가장 동맹과 우리의 국익과 안보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이런 걸 갖고서는 지금 대응을 해도 모자랄 판에 모스크바 평양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돈도 안 받고 우리 돈을 주려고 그러지 거기 보니까 네. 그러고 대변인까지 이것도 이제 대변인비 대납인가? 돈 안 받고 대변인 했을 테니까 이거 대북 송금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진짜 제가 보니까 돈 안 받고 대변인 자처해서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거 다 나중에 물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금 총선에서 이긴 다음부터 뭘 했죠? 내가 대통령 후보감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집권 플랜 가동하고 네, 그림자 네, 내각 네, 뭐 네, 하고요. 맨날 누가 뭐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이현주가 무슨 AI를 담당하고 이런 거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했죠? 가만 보시면 총선 이긴 다음부터 좀 근엄해졌어요. 네. 말투도 좀 느려지고 하면서 아주 센 말 자제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다른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거요? 말만 하면 전부 부메랑이 되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범죄하면 안 됩니다. 그럼 네가 범죄했잖아. 그렇죠. 나라 국간 털면 안 됩니다. 네가 나라 국간 털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번에 그 무식함이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천박한가. 근데 제 생각엔 무식한 것도 있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내 정치, 나의 앞으로 득표와 네. 나의 정치 조직을 유지하는데 도움만 된다면 네네. 우리나라의 국익과 안보는 네.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 그렇죠. 이런 것과 지금 비슷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북한도 대변혁입니다.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네, 네, 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체를 버리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주체 사상, 자주, 주권, 주체를 이번에 버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김일성이 왜 주체를 강조를 했습니까? 핵 때문이었습니다. 모택동과 김일성은 각각 따로따로 시기가 다르지만 소련에 가서 어떻게든 핵 좀 개발해달라, 핵 그렇지, 기술을 네, 달라 그렇죠. 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사실 그거를 밀당을 하면서 속국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렇죠. 사실 근데 끝내 안 줬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파키스탄 과학자 불러다가 그렇죠. 자체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주 주권 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소련이나 중국으로부터 우린 스스로 주권 국가가 됐고 주체로서 이 핵을 완성을 하면서 너네 눈치 안 봐도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직접 미국과 상대하겠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국가론 하면서 주체 사상 딱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주체랑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주체가 뭡니까? 우리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의 어떤 주권을 계속 외교적으로도 계속 가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죠? 러시아의 완전히 무슨 혈맹우는 하지만 거의 러시아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정은은 김일성의
유훈, 때에는 유적들을 다 파괴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학습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 김정은의 어떤 수령 동지의 이 지금 노선은 이걸 어떻게 계승하고 단절하고 했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학습 자료 하나 없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은 네. 지금 두 가지의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식이 지금 가서 죽고 있다. 그럼요. 네, 어? 그게 굉장히 크죠. 그 네. 위기. 두 번째는 아니 암만 그래도 우리가 주체 교육을 받은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그걸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정권의 위기가 더 도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지금 참 문제가 되는 처형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네. 현재가 참 희한해요. 지금 네. 보면은 여기에 그 장교를 네. 보통 30명당 한 명씩을 두는데 북한은 지금 3명을 두고 있어요. 3명. 어허. 네. 네. 이게 지금 러시아 파병 북한군에는 네. 최소한 지금 네. 보면은 장교가 3명씩 들어간다. 30명.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말 그대로 여기 이제 북한군의 이거는 정치 장교거든요. 네네. 정치 장교라는 거는 원래 그 사회주의 국가는 군이라는 게 이제 예. 무력 집단이지만 네네. 동시에 정치 의식, 음. 당과 수령에 충성을 해 닿아야 되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 계속 교양을 하는 그 장교 꼭 들어가는데 예. 이 사람들이 그 군사 스킬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장교보다 네. 더 힘이 셉니다. 예. 국제 국가니까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잔뜩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밀을 보인다든가 네. 탈영을 해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도망가는 북한군은 처형하겠다, 사살하겠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북한에 격리되어 있는 가족들도 다 죽이거나 수용소 보낼 테니까 너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면 니네 엄마 아빠가 요덕에 가는 거 너 그거 알고 행동해라. 아마 지금 교양 들어갔을 겁니다. 자, 이게 강연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쿠르스크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그쪽이 전부 다 개활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즉 네. 몸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참호가 있고 뭐 그 안에 들어가서 숨고 이런 게 없습니다. 네. 내 몸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1,000명씩 네.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평야예요. 원래 우크라이나 전체가 산이 별로 없어요. 곡창지대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숨기면서 전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정밀 타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1,500명의 특수부대를 먼저 보냈다고 했잖아요. 저는 특수부대가 앞장서고 그다음에 이 폭풍군단 운운하면서 이 10대, 20대의 그런 인민군들이 뒤에 설까 했는데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렇죠. 즉, 네. 이 인민군, 그러니까 지금 실전은 물론 둘 다 실전 경험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들이 앞장서고 그다음에 뒤에 특수군이 있는 거예요. 왜? 탈영하는 애들, 탈영하는 사람들 전부 다 총으로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왜냐면 지금 밀고 나가는 거죠.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북한은요, 알다시피 그게 전쟁이 됐건 스포츠가 됐건 네. 자국민들을 외부에 내보내는 걸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걸 통해서 네. 그 해외의 어떤 정말 그 정보들이 네. 국내 유입돼 가지고 네. 이 유일 수령 체제가 무너질 걸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보고 경험한 걸 절대 돌아와서 발설하지 않는다. 아하. 그리고 너도 평양 순환공항에 내리는 순간 네. 네가 외국에서 겪었던 건 모두 네 뇌리에서 지워야 한다고 네.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네. 그런데 지금 여기 또 가장 걱정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거요? 전쟁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 청년들이 언제라도 탈영을 해갖고 네. 우크라이나 그리고 서방의 품에 안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또 차원이 다른 거죠. 스포츠하고도 또 차원이 다른 게 그렇죠. 직접 이제 북한군이 갔는데 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러시아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두 번째 자기는 지금 이걸로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러시아 쪽에서 너는 이거 뭐냐 우합지졸이냐? 네네. 야, 그래서 돌아가. 그리고 돈 주기로 한 거 뭐 거래 끊자. 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네. 지금 아닌 말로 자기 국민 총알바지로 내걸어서 지금 장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상품들이 달아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이러한 그 하여간 총알바지 파병은 필연적으로 탈영병한테 바로 총알을 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이런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과 그다음에 파견단이 이제 파견을 해야 바로 되는 좀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민주당이 극구 반대한다고 봐. 이거는 지금 어떤 러시아도 반대하지 않고 있는데 네. 왜 민주당이 반대하냐? 네. 그래가지고 이제 탈영병 내지 포로 잡아가지고 네네. 이거 이제 그 포로로 잡힌 그 북한군이 네. 양심 선언하는 거예요. 네. 내가 여기서 몇서 신문 받아 보니까 네. 이 김정은이가 얼마나 나쁜 놈이고 네, 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더럽고 잘못된 전쟁에 총알바지로 끌려와서 네. 나와 내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는지를 꼭 똑똑히 알았다. 예. 해갖고 이런 얘기를 전 세계 외신을 상대로 예. 만약에
기자회견을 한번 해보세요. 음흠. 그러면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났죠. 북한 옹호하고 음. 뭐 이 전쟁이 뭐 젤렌스키가 잘못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정말 얼마나 저 악의 지금 화신들이 누구인가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제발 그런 아마도 그렇겠죠. 또 그러면 또 이제 미국과 무슨 서방이 저 무슨 뭐 약을 먹여가지고 아마 뭐 애를 정신 이상 만들었다 뭐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쯤 되면은 음흠. 그게 평양이지 저 뭐냐 이 서울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조주하나님,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 하이디님과 시베리아 바밤바님 슈퍼챗 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북한은 러시아의 파병, 러시아로부터 러시아로 보내는 파병, 근데 파병이란 말도 잘못했대요. 네. 용병이 맞다고 뭐 합니다. 맞는 얘기죠. 네. 예. 옛날에 1995년입니다. 교육부 장관인 김숙희라는 사람이 네. 이대 교수 출신인데 네. YS가 임명했어요. 그런데 국방대학원에 가서 현역 군인들한테 가르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분 없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군인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25는 동족 상잔이니까 명분 없는 전쟁이었고 두 번째 베트남 전쟁은 미군의 어떤 그런 용병으로 갔기 때문에 명분이 없었다. 이거 얘기해갖고 현역 군인들이 당장 그 수업 듣다가 들고 일어났어요. 그 무슨 얘기냐. 그리고 YS가 진노해갖고 잘렸는데 우리나라에서조차 뭐 한홍군이 무슨 강정군이 이런 진짜 좌파 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베트남 전쟁을 용병이다, 우리 군이 잔인했다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러시아야말로 러시아에 간 북한 인민군이야말로 진짜 용병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우리나라의 군인들은 당시에 맹호부대, 청령부대, 백호부대 전부 다 우리의 군복을 입고 우리 군의 지휘를 받았어요. 우리의 작전 수행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드러난 것은 북한의 인민군은 러시아의 군복을 입고 러시아의 지휘부에 지금 지휘를 받는다는 거예요. 러시아 지금 아까 말한 대로 30명당 러시아 자기가 3명씩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총알바지 파병의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 만약에 최전장, 최일선 전장, 한마디로 네. 총알이 날라오는 최일선 전장에 보내지 않고 네. 후방으로 보낸다면 네. 이렇게 30명당 3명씩 반장을 둘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렇죠. 3명을 둔다는 건 무슨 얘기냐? 바로 그 최일선에서 전투를 하는 거를 이제 가르쳐 줘야 되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탈영을 하거나 포로 잡힐 가능성이 있으면 쏴 죽인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아마도 각별하게 북한이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푸틴한테 부탁했을 거예요. 보내주는데 얘를 단속을 잘하게 해야 되니까 니네 반장을 한 3배 정도를 더 같은 반 반장을 한 반당 한 명씩 두는 게 아니라 반장을 3쯤 둬라.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지금 또 러시아 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 지금 러시아 군들이 말이죠. 인종차별 전문가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나 중국 놈들 때문에 죽겠네. 애들 이거 더럽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그러고 더러운 비럼 이게 이제 방송에서 적한 말은 아니지만 F로 시작되는 그 네 글자 뭐뭐 먹을 중국인들 중국 놈들 이런 식으로 낸 데다가 지금 러시아도 지금 병력이 없어 코가 석자인데 아니 지금 북한군 이 오합지졸 얘들을 지금 그 반장 역할을 할 사람 빼오라 그러니까 그렇죠. 러시아군도 지금 하여간 지금 분통이 터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러시아라는 나라가 군사 강국으로서 2위다. 이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소련 시절에 정말 미국과 적대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냉전의 한 축이었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전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끌고 가고 있으며 또 실질적으로 정보전이잖아요. 지금 전쟁은. 근데 정보전으로서의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무기도 상당히 재래식 무기고 더군다나 군사력, 그러니까 실제로 그 군인들의 작전 수행 능력이 너무너무 엉망이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러시아가 부패하고 독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하고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군이 그 무기를 빼돌리는 거, 군 내에 보급 장교가 무기를 빼돌리면서 자기가 사익을 취한다든지 병사들 먹을 음식을 밥 2끼를 줘야 될 걸 1끼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 집에 빼돌리든지 이런 것들을 법에 따라서 투명하게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독재고 오랫동안 특정한 세력이 그걸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딱 그런 세력한테 뇌물 주고 거래 튼 업자들하고 딱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카르텔을 예를 들어 자유 언론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군에 말이지 무슨 군납 독점 의혹 이런 기사가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런 거 쓰는 기자는 언젠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자, 언론도 막혀. 그 다음에 카르텔이 독점해. 그리고 그걸 카르텔이 주는 뇌물을 아마도 푸틴과 그 밑에
북방 총수들이 받아 먹어. 네. 자,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실제 전쟁하면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네. 다 뒤로 부식 빼먹고 하니까 병사들 몸은 이제 거덜나 있고, 부품 빼먹으니까 탱크는 제대로 안 나가고, 네.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 국가의 군인이 저렇게 지금 군인 힘이 없는 이유는 독재의 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전이 지연되고 이렇게 종전이 되지 않는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네. 가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게요? 중국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이 원래 러시아와 무기 체계가 좀 비슷했거든요. 물론 독자적으로 지금 뭐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공군기라든지 혹은 뭐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러시아의 어떤 기술을 많이 또 갖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군사력 또 무기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 실전에서 우리가 똑같은 골을 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대만 침공했을 때 똑같은 골 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중국한테 있다는 그다음 거예요. 또 하나는 문제는 이겁니다. 네. 지금 사실 중국은 빨리 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압승으로 끝나기를 되게 바라봤어요. 그래.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가 저런 식으로 주변 국가를 침략해도 네. 미국과 서방이 예. 힘을 못 쓴다. 종이 호랑이였다. 네네.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네. 미국과 서방이 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막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도 지금 하루라도 빨리 먹고 싶은 저 대만을 네네. 먹으려면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확실하게 빨리 압승을 해서 네. 미국과 서방의 약호가 죽고 네. 그럼 우리는 그 순간 바로 대만 들어가서 그렇죠. 접수한다 이런 거였는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죽을 수니까 네. 이거 안 되겠다. 네. 우리 지금 대만 지금 침공 계획을 네. 보류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것이 첫 번째고요. 네네. 두 번째는요. 네. 그 북한 내 새끼였는데 네. 어느 순간 얘가 러시아한테 가버렸네. 네. 이게 크죠.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아하. 사실 동북아에서는 네. 중국이 유일하게 믿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자, 중국이 지금 국경을 접한 나라가 22개 정도 되는데 네네. 이 중에서 중국하고 그나마 동맹 내지 좀 사회주의적인 연대가 되는 나라는 네. 북한하고 베트남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두 나라가 중국 되게 싫어해요. 베트남이 진짜 싫어하죠. 되게 싫어하죠. 중국. 그리고 북한도 싫어하는데 네. 어쨌든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네네. 사회주의 국가고 해서 이제 믿을 때가 사실 북한밖에 없는데 네네. 지금 동북아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또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대놓고 미국하고 동맹을 맺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동맹을 아주 확실하게 혈맹으로 맺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그 옆에 또 이제 일본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 미국이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 코앞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유일하게 막아줄 버퍼 스테이트 완충 네. 국가가 북한이기 때문에 네네. 북한은 어떤 의미에서든 자기 손 안에 소나기에. 병아리 새끼처럼 계속 갖고 놀아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요 녀석이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자기보다 더 맛있는 먹이 준다고 포로록 날아가가지고 그렇죠. 저거 푸틴 소나기에서 놀고 있네. 그렇죠. 화나네. 네. 이거 어떡하지?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말입니다. 네네. 그렇다고 지금 뭐 이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중국이 개입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북한은 중국한테 그러지. 야, 너는 맨날 나 도와준다고 하면서 맨날 서방의 대북 제재 핑계로 네네. 찔끔찔끔 죽지 않게만 네네. 주고 또 그러다가 최근에 내가 조금 어려워서 러시아에 손 벌렸더니 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압록강에 틀어 끊고 네가 그러고도 우방이야? 지금 이러고 있어. 그래서 그렇죠. 북한은 이 기회에 뭘 하냐? 네. 북한 특기는 또 소련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 갈라놓기. 항상 네, 그 예.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다가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는 지금 당분간은 친러 공세로 가는 거예요. 몰빵을 하죠. 예, 러시아 쪽으로. 이제 악원 파천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김정은이 악원 파천인데 네. 이 악원 파천했을 때 고종이 악원 파천했을 때 가장 놀라고 당하고 미쳐 날뛴 게 네. 일본입니다. 그렇죠. 하루 아침에 자기가 갖고 놀던 고종이 싹 러시아 그 대사관으로 피신해가지고 네. 친일파로 기억했던 김홍집이라든가 이 총리 대신 그때는 뭐 영우정 이런 것들이 다 하루 아침에 작살 죽여버렸어요. 네. 그래서 일본이 그 러시아로 도망간 고종 때문에 한반도에서 굉장히 고전을 했는데 지금 이거야말로 모스크바로 날아간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푸틴 둥지로 날아간 김정은 때문에 지금 베이징이 상당히 고민에 빠졌다. 그렇습니다. 보면 또 국정원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정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많은 어떤 정보를 이야기하고 네. 이것을 간사 2명이 이제 발표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국정원의 어떤 정보들을 공유를 하는데 많은 내용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파병을 감추려고
군인들의 휴대전화를 받고 부모들에게 훈련 간다라고 거짓말을 해라 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은 다 퍼졌겠죠. 뭐 네. 지금 다 아유 그래서 아무리 막아도 안 북한 됩니다. 민심이 딴 건 몰라도 네네. 금쪽 같은 내 새끼 저런 식으로 최소한의 통보도 없이 네. 말이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들이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무역 말리 우크라이나 가서 네. 지금 총알바지가 돼 있다. 그 네.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또 다 김정은이에게 엄청난 민심의 동요 위협 요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정보가 뭐냐면 김정은이 굉장히 떨고 있다. 네. 최근에 그 기사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김정은이 인민군의 그 사격 훈련 장소에 갔는데 옆에 경호원들이 사실 김정은의 경호원들은 조금 총 같은 걸 크게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총을 들고 있으면 김정은한테 무슨 일이 있나 보다라고 북한 주민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버젓이 총을 들고 또 이런 자세 있지 않습니까? 아예 방아쇠 잡고 언제든지 쏠 수 있는 그런 포즈를 갖고 경호원들이 지금 서 있는 것을 보고 야 이게 김정은이 굉장히 지금 암살에 떨고 있구나. 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실제로 국정원이 그것을 확인해 줬다고 합니다. 공개 활동이 작년에 비해서 현재까지 110회 60% 이상 증가한 가운데 암살 등을 의식해서 통신 재밍 차량 운용 그다음에 드론 탐지 장비 도입 추진 등 경호 수위를 날로 격상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또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김주애예요. 네. 김주애가 지금 자꾸만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어허. 당 행사까지 이제 김주애가 전에는 이제 국가적인 행사만 했는데 네. 이제 당 행사까지 활동. 이거 무슨 얘기냐면 네. 원래 북한이 이제 후계자가 될 때는 네. 조선노동당을 장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동당에서 어디를 장악해야 되냐면 조직지도부나 이런 데를 조직지도부나 조직선전부를 보통 하는데 네. 김정은이도 그 단계를 거쳤어요. 네. 그래서 아직 김정은이가 후계자가 되나 마나 이렇게 우리 국정원이 주시를 한 게 뭐냐면 예. 얘가 당에서 무슨 당직을 맡나. 아하. 근데 조직부부장 뭐 이런 거 맡으면 네. 이거는 벌써 권력 승계가 한 50%는 이루어졌구나. 음흠. 그랬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 김주애가 지금 얘가 몇 살인데 세상에 지금 당 행사까지 활동 범위를 넓힌다. 이건 말이죠. 몇 년 안에 얘가 조직부부장 이런 거 될 수도 있어요. 와.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더 눈에 띄는 거는 네. 김여정이가 안내를 하고 김주애를? 그렇죠. 이게 뭐냐. 김여정은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잘 써먹었지만 네. 언제든지 위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동생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자기 애는 어린데 네. 김여정이는 지금 보니까 자기를 보좌하면서 네네. 어떤 정무 능력을 갖췄잖아. 네네. 언제든지 이거는 고모 입장에서 네. 조카 제거하고 고모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북한의 특징은 철저하게 부자 상속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일성도요. 원래 김일성이 권좌를 잡은 다음에 동생 김영주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나이 드신 분은 기억이 날 텐데 1972년에 그 7.4 남북공동선언 할 때 우리 쪽에서는 이후락 이제 그때 이제 중정부장이죠. 중정부장이 이제 북한을 갔고 네. 그때 이후락이 중정부장이니까 김일성하고는 격이 안 맞잖아요. 네네. 국가원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때 이후락의 북한의 카운터파트가 김영주였어요. 아, 김영주. 예, 아, 예, 동생 예. 김영주야. 예, 예. 그래서 김영주, 사실 김일성의 이제 본명이 나오는데 김일성이는 원래 김일성 장군이 아니고 김성주입니다. 그래서 형 김성주, 동생 김영주죠. 그래서 그 김영주가 그때 그 김이후락의 카운터파트로서 둘이 먼저 사전 협상 도장 찍어요. 네. 자, 상부의 명을 받들어 음. 대한민국 이후락, 상부의 명을 받들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영주. 그 사진도 있습니다. 자, 네. 그런데 네. 이 김영주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70년대 들어서 김정일이가 네.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돼가면서 네네.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아. 어느 순간 사라져요. 물론 네. 아마 그 장성철처럼 그 고사포로 죽이지는 않고 네네. 어느 정도 대우해서 살았지만 이제 잊혀져 가고 음. 그냥 그야말로 뒷방 늙은이로 그냥 끝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뭡니까? 김정일이는 바로 배는 다르지만 어쨌든 형제인 김평일이 김평일이 그냥 동구에 스위스 그냥 대사. 대사였다. 스위스 같은데 안 줍니다. 아, 진짜 스위스가 아니라 스위스에 주면 동구. 스위스 주면 뭐 큰 문제죠. 왜냐면 예, 예. 자기 아들 김정일이가 거기 예, 있는데 예, 예. 배달의 삼촌이 언제 죽일지도 모르잖아. 예, 예. 그래서 동구가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은 나라 대사관 전전시키면서 역시 그냥 뒷방 늙은이로 만들었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십시오. 김정은이
은희도 마찬가지야. 네. 김정은이도 일단 제일 우려가 되는 게 바로 형 김정철이잖아. 네. 근데 당연히 김정철이가 모질이어가지고 음악이나 네. 좋아하는 약간 양녕대군 예, 이기 예. 때문에 그냥 그대로 또 지금 싹 사라져서 예, 형은 예. 어디 가서 돈 줄 테니까 예, 예. 기타 하나 치고 있어. 지금 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나마 동생은 여동생이니까 큰 위협이 안 된다고 네. 보고 또 여러 가지 가치가 있으니까 써먹었지만 네. 이제는 딸을 등장시키면서 음흠. 한마디로 이제 고모도 팽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고모가 조카한테 꿇는 모습. 안내. 아이고 우리 저 조카님 하면서 안내하는 거. 그다음에 최선희도 마찬가지죠. 보조하고요. 자 지위가 격상됐는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이 주애라는 애가 러시아 대사와 담소를 나눈다. 이거는 굉장히 또 충격적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예. 이거는 저는 어떤 생각까지 쓰냐면요. 네네. 김정은이가 만약에 유고가 되면 이게 유럽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유럽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네. 왕이 갑자기 후계가 네. 제대로 확정 안 된 채 죽어요. 네. 그러면 유럽은 알다시피 교차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스페인 국왕이 예를 들어 포르투갈 또는 프랑스 네. 그 왕비를 공주를 맞아들이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네. 예. 그래서 유럽 왕가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점점 북한에 이른바 속된 말로 겐세이를 놓게 되는 네네. 상황이 커지니까 네. 지금 러시아 대사 갔다가 담소를 나눈다는 얘기는 뭐냐? 네. 만약에 김정은이가 네. 아니 유고가 된다. 네네. 그럼 김정은 입장에서는 후계가 지금 아직 불확실하고 애가 어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러시아가 책봉해달라. 아하. 러시아가 북한 아하. 왕위 계승에 아하. 원래 왕위 계승 전쟁이라는 말이 이제 유럽사에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스페인에 이제 스페인의 저 뭐냐 그 누구죠 합스부르크 왕가 여기가 펠리페 5세까지 가다가 그 밑에 카를로스 2세인가요? 내려가다 카를로스 2세가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후계를 바바리아 왕자를 할 거냐, 프랑스 부르봉에 있는 왕자를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놓고 유럽 국가들이 싸웁니다. 그렇죠. 그래 갖고서는 최종적으로 결국 부르봉 왕가, 프랑스 출신의 왕자가 이제 왕이 되는데 네. 그건 뭐냐? 프랑스가 한마디로 그 스페인에 완전히 다 간섭하게 만든 거죠. 네. 지금 이것도 보면 결국 북한의 권력 구조가 불안정하니까 네. 러시아라는 외세의 힘을 빌려갖고 지금 혈맹이니까 내가 내 딸 맡긴다. 러시아 나중에 내가 혹시 어떻게 되면 니네가 내 딸의 왕위를 니네가 책봉을 해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장성택은 그때 곡사포로 쏘아 죽일 때 네. 사실 장성택이 뒷배가 중국이었다라는 얘기 많이 당연하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네, 네. 그래서 더욱더 장성택이 좀 내 뒤가 중국인데 하는 모양새가 바로 저 김정은이가 굉장히 고깝게 봤다. 그럼 당연히 그때는 쳐야죠. 그 당연히 네. 치는 거고. 그다음에 과거에도 보면은 김정일이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 제목이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하여간 모스크바 유학한 그 세력, 유학파들이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얘기를 듣고 맞아요, 그걸 한 맞아요. 일망타진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게 그 아들 있잖아요. 그 네네. 뚱땡이 아들, 네네. 저 뭐냐 그 말레이시아에서 죽은 아들. 네네. 그 친구가 그 연루됐다는 소문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 더욱더 그 뚱땡이 아들은 이제 해외를 떠돌다가 결국은 김정은한테 이제 저 뭐냐 독침을 맞아서 죽게 되는 네. 이제 이러한 그 비극. 근데 전형적으로 이게 그냥 독재 왕권 신수설이 네. 있는 이 과거 왕조 국가에서는 늘 있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보면 왕자의 난이니 형제끼리 죽이고 하는 것들이 네네. 얼마든지 일어나듯 지금 북한은 아직 그런 나라입니다. 네. 네.